우리 한홍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앞에 불을 좀 끌 수 있을까요? 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토론회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홍구 교수님이 지금 한 20분 정도 해서 네, 안녕하십니까. 성공회대학의 한홍구입니다. 오늘 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개념, 국가폭력 피해 현황, 유형, 이거 어떻게 20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발제를 좀 자세하게 하면, 이 내용을 갖고 자세하게 얘기하려면은 뭐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한 3학기, 4학기 수업을 해야 할 만한 주제인데, 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2019년도에 행안부 과제로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방안 연구라는 걸 하면서 국가폭력을 쭉 정리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는 죽어나가고 했습니다만, 완전히 사장됐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요.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던 성과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작업을 했었던 경험, 여기서 피해자들을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진행 중인데, 반헌법 행위자 결정 한 80%쯤 진척이 됐습니다. 오늘 아까 여러분들께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 이걸 하면서 이 작업은 가해자들을 보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회복의 인문학이라는 과제를 또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국가폭력과 관련해서 공동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구자이고 활동가이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어이어이 하다가 유가족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시각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특히 이제 최종길 교수님 50주기인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추강준 교수께서, 그러니까 아마 각별한 생각을 갖고 날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소회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게 타당한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압살하고 죽음에 이끈 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 국가보안법 하나를 폐지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법을 제정하면은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100%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제정을 바라는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법 절차를 잘 모르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폐지시켜버리면 되는 걸로, 다수결로 폐지시켜버리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하고 있는 국회한테 우리가 이런 좋은 법을 만듭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하여튼, 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에 대해서는 김성돈 교수님께서 더 정치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국가폭력과 국가범죄도 좀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이제 국가폭력이란 말이 많이 쓰입니다. 트라우마란 말도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특히 이렇게 입법하러 갈 때는 이 부분에서 좀 엄밀하고 범위를 좁혀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우리 세월호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이태원 참사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자기에 의한 것과 부자기에 의한 것, 그리고 자기 과정에서 근데 폭력을 행사하는 건 국가의 본질입니다. 국가는 폭력을 행사하는 게 폭력이 국가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다만 그 폭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국가폭력의 범위나 개념을 조금 좁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폭력이 저희 트라우마 보고서에 보면은 자세하게 범위를 잡을 때 어디까지 잡아야 하느냐. 이 범위에서는 이제 특히 상한선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느냐. 과거사와 관련돼서 제일 높이 올라가면 동학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한을 어디서 잡느냐도 중요하죠. 가령 권위주의 시기로 잡을 것이냐, 노태우 정권으로 잡을 것이냐, 김영삼 정권으로 잡을 것이냐,
또 그다음에 국가폭력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을 두지 않을 것이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이 있는 피해는 개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 사회적 차원의 피해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여기다가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자체가 가장 중요한 또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국가가 범죄를 저질러서 그 순간에는 말 안 듣는 놈들, 보기 싫은 놈들을 배제하는 그런 효과를 거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의 어떤 신뢰,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 없다는 거 정말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도 국가 범죄의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피해를 스스로 복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국가 보고 복원해라. 참 한심한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폭력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는 게 많은 경우에 사법부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왜 합니까?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원에 가서 우리 무죄로 해주시오라고 해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겁니다. 이 범위와 피해자들. 자, 이게 저희가 아까 그 트라우마 피해자 작업에 착수할 때,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국가폭력 관련, 과거청산 관련된 쪽에서 하는 얘기가 피해자가 도대체 얼마냐? 주먹구구도 3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안부에서도 30만이라고 했는데, 근거는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보면은, 일제시대 피해자가 한 20만이고, 그 해방 후에 거는 제대로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추산해 봤습니다. 그 추산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엉터리일 겁니다. 정확하게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가 너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너무 다양하게 됐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게 구체적인 거에 들어가서 하나하나가 너 이거 추산 잘못했다 깨지더라도 이렇게라도 해놔야 그걸 짚고 넘어가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개념으로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피해자를 얼추 잡아봤는데 뭐 숫자를 조금 약간 이거 뭐 진짜 고무줄 늘리듯이 늘리려면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 잡을 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보수적이라는 걸 숫자를 줄이는 방향에서 잡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그게 능사가 아니고요. 민간인 학살 같은 경우 피해자들 단체에서는 100만이라고 잡습니다. 그 근거는 4대 국회에서 1960년,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10년쯤 지난 다음에 4월 혁명 후에 잡은 데서 신고를 받았을 때 113만이었기 때문에 민간인 학살 피해자를 100만이라고 잡지만 저희는 그 국민방위군 사건까지를 합쳐서 10만 잡았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 이승만 열심히 추종하는 유영익 교수 같은 분이 동시대인이에요. 같은 시대에 살았던 분인데 유영익 교수 같은 분 9만 10만 잡는데 저희는 6만만 잡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줄여서 잡았는데 얼추 보니까 사망 피해자입니다. 사망 피해자만 잡았는데 일제강점기를 한 50만 조금 넘게 잡았고 그 민간인 학살을 한 40만. 그 다음에 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6만 명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라크 전쟁에서 9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죽은 사람 숫자가 4,500명인데 한국은 한국전쟁 끝나고입니다. 월남전 사망자 빼고입니다. 비전투 인명손실이라고 부르는 그게 6만 명이에요. 이게 군사독재의 실체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쟁을 안 치는 게 아니라 군사독재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치렀던 것이죠. 그런 죽음이 6만 명에 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 최종길 교수님처럼 그렇게 의문사를 당하시거나, 저희 그 장인처럼 사형을 당하시거나, 또 이제 이런 분들, 또 박정철처럼 고문치사를 당하거나, 그런 분들을 합쳤을 때 그 숫자가 이제 대략 한 5천 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을 해봤습니다. 이 추산도 굉장히 거친 추산입니다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제시대까지를 합치면은 100만쯤 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00만의 죽음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만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입죽방긋할 수도 없었고 기억해서도 안 되고 그런 죽음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게 빨갱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이 많이 죽은 사회일 뿐만 아니라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죽여버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충일을 기리고 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현충일 같은 추도일이 하나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죽인 사람들을 왜 국민들이 뒤에 기리면 안 됩니까? 현충일 못지않게 겸허한 자세로 옷깃을 여미면서 우리가 국가 추도일을 하루 더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산 코발트 광산, 대전 곤령골, 그런 곳이 국립묘지가 되면 안 됩니까? 저는 이제 그 국가에 의해서 그렇게 희생된 분들이 집단적으로 묻혀 있는 곳이 국립묘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잡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건 시간상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 뭐 그 군 사망자 수가 매년 이렇습니다. 1년에 2,500명이 죽었다는 건 제가 몸담고 있는 성공회다가 그냥 매년 하나씩 없어진 겁니다. 군기가 빠져서 요새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라고 그 보수 쪽에서 떠들지만 군기 바짝 들었던 70년대 보면 어떻습니까? 75년도에 보면 1,555명, 세월호가 5척이 가라앉는 겁니다. 이게 매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민주화돼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우리가 뭐 좀 권영길 대표 말씀 빌어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만 누가 그런 얘기하면은 민주화돼서 달라진 거 뭐가 있냐 하고 얘기하면은 군대에 갔던 우리 자식들이 매년 1,000명 이상, 1,000명, 2,000명이 살아서 돌아온다. 이게 민주화다. 그렇게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당연히 교과서에 실려야 합니다. 이 숫자는 그냥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그래서 참고 삼아 보시라고 자료집에 그냥 넣습니다. 뭐 하나하나 참 기가 막힌 얘기들. 그리고 내가 여기 적은 숫자들보다 장담합니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적게 잡은 겁니다. 최대한. 그래서 하여튼 주먹구구지만 저희가 이렇게 쭉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를 뽑아봤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사건이 이렇게 다양한 거죠. 가해자들. 자, 공소시효 해제가 가해자들인데 누가 가해자인지 알고 계세요? 어느 놈을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그리고 그놈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그걸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나누던 반어법 행위자 열전이 그중에 대표적인 선수들을 기록하는 거고, 우리가 민주운동 기념사업회도 만들고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운동 기념사업회나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는가요? 할 수 없었는가요? 죽은 사람은 정말 천재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죽인 놈이 없어요. 맞은 사람은 이 방 안에 하나도 수십 명일 겁니다. 그런데 때린 놈이 없어요.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 보면은 다 땡땡땡이에요. 민간인 학살. 끌려가서 영문도 모르고 죽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몰라서 땡땡땡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고 치지만.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데서 조사 다 해놓고서 땡땡땡으로 처리한 건 뭡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왜 가해자들의 망언이 계속되죠?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도 되니까. 바보 멍청이 같이 그렇게 그 피해자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울분만 토하지 그 사람들을 제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되니까 하는 겁니다. 가해자들이 그리고 왜 유수에 와서 더학날 내줬죠? 과거에는 그래도 되니까 였는데 지금은 그러면 돈이 되니까. 극렬 유튜브들, 극우 유튜브들 돈이 되니까 더 하는 겁니다.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사죄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무엇이 잘못됐냐고 눈을 부라질 때 피해자는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피해자들은요 아마 많은 경우에 잊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용서를 구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화해를 구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서의 단서가 있습니다. 명예로운 용서. 제가 한 말이 아니고 7번 방의 선물 그 영화 있죠. 그 영화에 모티브가 됐었던 춘천 강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정원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해자들 다 용서하겠는데 제발 내가 명예롭게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민주화가 많이 됐죠. 세상에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그 탄핵안을 국회를 대표해서 갖고 간 사람들 보십시오. 김기춘하고 김용균이가 왔습니다. 김기춘이 말 안 해도 잘하실 거고, 김용균이 친일 진상 규명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무력화시킨 장본입니다. 아버지가 동남아 연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50의 말은 합천 출신, 전단 고향 거기 출신 그 군법무관 출신입니다.
이게 바로 과거 청산 없는 민주화가 초래한 민주주의 자체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김기춘이가 등장을 하더니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우리나라에 내라는 모는 다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라는 모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반헌법 행위자 열전이라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역사의 법정에도 여태까지 세우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역사의 법정에 쓰는 뒤늦은 시민 공소장입니다. 시민들이 쓰는 공소장입니다. 저희가 감히 판결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시민의 법정에, 역사의 법정에 이 사람들을 불러세우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기록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쓰는 밤의 공소장 2015년에 공식적으로 발의를 했고 2017년에 명단 발표를 했고 지금 작업을 해서 처음에는 400여 명을 뽑았습니다. 300명만 뽑으려고 했는데 사건이 너무 많고 악랄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400명을 했다가 저희가 힘에 붙여서 특히 코로나가 닥치니까 우선 이 활동비 모금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힘에 붙여서 도로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 300명의 초고는 지금 거의 다 나왔습니다. 초고 나와서 저희가 지금 이제 검독하고 그다음에 또 빠진 부분들 보충하고 문장 다듬고 그런 작업을 해서 내년 중에는 출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하루하루 작업 진행하는 게 힘드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희 평화박물관에서 전국 국가폭력 고문 피해 실태조사 그것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뒤늦게 이걸 했는데 저희가 우겨서 가해자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에서 좀 정리하고 있던 것들을 기관별로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건별로 관련자들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1차는 중앙정보부 안기부 사건, 2차는 보안사 사건, 그리고 3차는 대공경찰 사건이고 4차는 이제 검찰 편을 올해 지금 막 시작하려고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4대 공안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가해자들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빠진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어쩌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 다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금을 한 번 쳤는데 저는 한 번 친 것 치고는 그래도 많이 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영동 대공부실 가해자 조사는 그래도 진실의 힘에서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평화박물관 반헌법 행위자 열전 추진위원회와 평화박물관이 한 작업 제외하면은 이게 거의 유일한 겁니다. 가해자를 기록하는 작업이 전제가 돼야만 이게 충실히 돼야만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이루어진다 해도 실질적인 처벌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300명 잡았다고 하는데 유형별로 나눴습니다. 이걸 잡아놓고서 기가 막힌 게 민간인 학살 부분입니다. 우리가 40만 죽었다고 하는데 더 줄여서 30만만 죽었다고 칩시다. 거기에 66명인데 6명은 광주예요. 그러면 한국전쟁 때 민간인 학살 4.3 여성 포함해서 우리가 60명 잡은 겁니다. 30만이 죽었는데 60명이면 몇 명당 한 명입니까? 산수 금방 나오죠. 5,000명당 한 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동네 뒷산에 100명, 200명 끌고 들어가서 죽인 사람은 축에도 안 끼는 겁니다. 자, 민간인 학살 공소시효 배제 입법이 됐다라고 치면은 몇 명 처벌하실 겁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겁니까? 그리고 특히 직위범들. 명령 체계가 조직적으로 내렸는데 대통령에서부터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헌병사령관, 그다음에 법무장관, 교도소장들, 또 검찰 지검장들, 또 내무장관, 치안국장 이렇게 내려가는 다양한 직위범들, 구체적인 사안은 은폐되어 있는 직위범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아실 겁니다. 우선 너무 오래됐다. 그 다음에 너무 많다. 사건이 너무 많아요. 한 번도 처벌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세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국가범죄, 국가폭력의 현실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대법원 판사 수두룩 빽빽입니다. 판검사 수두룩 빽빽입니다. 장관, 국회의원 이하는 뽑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300명을 뽑았다는 건 추려서
웬만한 놈들, 축에도 못 끼는 놈들 죽인 게 이 정도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여기 있는 이름을 추상적인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을 처벌하자와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렀을 때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회복적 정의, 좋은 말입니다. 저희도 이런 거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회복적 정의가 되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내지는 학교폭력과 같이 조금 또 이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좀 폭력의 강도가 좀 약하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피해의 원상 회복이 좀 가능한. 근데 국가폭력은 이게 피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데 거기다가 가해자들은 형사적인 죄값을 치르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사죄도 반성도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 빨갱이 새끼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죠. 전두환이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다. 뭐냐? 김대중을 확 밟아버렸어야 하는데. 지렁이가 왜 밟으면 꿈틀합니까? 덜 밟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우파 댓글 달리는 것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또 공소시효 배제 입법이 과연 진정한 해법인가? 저는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도 폐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리고 가령 구상권 같은 거는 지금 현재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벌을 할 때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 해서 본다면은 저는 국가보안법이 굉장히 무겁게 무고 조항을 만들었죠. 국가보안법이 오남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입법자들이 좋은 의미에서 방지 조항을 넣은 겁니다. 즉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똑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사형받았으면은 그 사용된 사건을 조력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무기징역. 우리가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사문화된 조항일 겁니다. 하여튼 그 문제가 있고요. 관심이 너무 적은 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복의 인문학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최준길 교수 50주기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준비한 데서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데서 이제 조금 갖고 와봤습니다. 이 최준길 교수는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보면 간첩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간첩으로 발표한 사람은 이 김치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준길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4명을 꼽았습니다. 안경상,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죠. 여기 감사원 사무총장을 할 때 뭘 했습니까? 삼성 부동산 은폐한 거. 그래서 이문옥 감사관이 양심선언한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요새 또 유명해졌죠. 대장동 사건의 50억 클럽에 사위 되시는 양반이 대법관 하다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철권, 아까 우리 이광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 정리하면서 저희가 드러난 게 뭐냐면, 이 사건을 은폐한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조일제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보부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조일제하고 차철권 경력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은폐한 이 장성록도 특무대 출신이고 일본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 그 다음에 안경상과 김치열은 검찰 출신입니다. 이게 보니까 중앙정보부에서 벌어졌지만 사건을 실제 일으키고 은폐한 데는 특무대 출신들 그리고 검찰 출신들이 있습니다. 안경상이는 검찰에서 왔다가 돌아가서 서울지검 공안부장하고 검사장 올라갔다가 이제 감사원으로 가서 차관급 공직자가 됐고요. 김치열이는 이 사건을 발표한 직후에 검찰총장으로 갑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되셨습니다. 김치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자면 하룻밤 꼴깍새에서 얘기할 만큼 많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신직수하다 보어서 쌍벽을 이뤘었던 70년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공소시효가 배제 입법은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름이 안 나왔지만 신직수라고 있죠. 신직수의 사위가 홍석현, 바로 중앙일보 홍석현입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자, 26년이란 만화가 있었습니다. 강풀의 26년.
그리고 영화화도 됐습니다. 영화보다는 만화가 훨씬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만화를 국정원 과거사에 하고 있을 때, 누가, 이거 재밌어 하고 꼭 봐야 돼 하고 해서, 무슨 만화를 봐 하다가, 미루고 있다가, 보다가 덜덜 떨려서 덮었습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이 가장 책임을 져야 할 문제. 형사처벌이 실패한 사회에서 유가족들이 보복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우리는 한국 사회는 처벌이 보복이 되어버린 사회입니다. 그러나 처벌과 보복은 엄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복을 막기 위해서 처벌하는 거 아닌가요? 유가족들이 칼 들고 가려고 할 때, 너 그러지 마, 하지 마. 우리가 할게. 사회가 그렇게 나서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26년이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작년에 있었던 드라마입니다. 저는 로맨틱 코미디인 줄 알았어요. 그 앞부분은 로맨틱 코미디 비슷하게 나갑니다.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대사 중에 기억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진실도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대사 읽어드리는 것보다 한 2분 되니까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잠깐만 볼까요? 여기서 구글에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12회. 연결이 안 되고. 이거 짧은 동영상인데 여기 연결이 안 되네요. 집에 가서 한 번씩들 보세요. 12회 예고편이라고 치면은 다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주인공이 장병천, 자기를 길러준 할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할머니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고문당해서 죽었고, 부검하느라고 몸뚱이가 갈라졌지만 그걸로 안 한대요. 부관 참시할 거예요. 관에서 꺼내 법정에 세우고 목을 자를 거야. 장병천으로 남아있는 명예한톨까지 전부. 네. 이게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또 하나의 피해자. 이 사람도 법조인이에요. 아까 정여원 배우, 노차키 변호사로 나온 사람도 법조인이었고, 여기도 법조인입니다. 복수요? 사람들을 고문하고 누명씌워 죽였는데 고작 죽은 뒤에 자신들의 악행이 밝혀지는데 그걸 복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피해자가 보복 살인을 당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멋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저지른 악행, 그 죄값 국가의 이름으로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욕조 안에서가 아니라 법정에서.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티브가 됐었던 사건의 재심이 드디어 열립니다. 거기서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과거가 현재까지 이어져 만들어낸 악행에 대해 이제라도 바로잡을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지금부터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드라마가 끝납니다. 여기 보면은 요새 보면은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모범 섹시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어서 시즌2까지 나왔어요. 복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복수 대행 얘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조선 변호사라는 또 드라마에서, 동시간대에 하는 드라마에서 택시 타고 불법으로 복수대행, 우리는 합법으로 복수해드림. 아마 지금 국민들의 어떤 사법적인 마인드가 이런 권선징악, 인과응보, 그리고 어떤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런 마인드가 상당히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폭력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개인적인 돈 띄어먹은 원한, 이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마인드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만,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감정이 정말 우리들끼리의 울분과 분노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벽을 넘어서 대중들이 힘을 실어줄 때, 그래 맞아, 국가보안법도 없애야 돼, 그래 맞아, 소멸시효, 공소시효 이런 거 다 없애야 돼, 반인륜적 범죄 국제법에서도 다 그건 처벌해야 하는 거잖아. 거기에 국민들이 동의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이것이 문제가 국가폭력 사건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로만 둘렸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폭력의 문제는 전 사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100만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슬퍼할 수도 없고 입도 뻥끗할 수 없었던 사회에서 무슨 인문학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삶과 죽음의 문제로서 우리 당사자들,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고 수많은 방관자 내지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방관자와 목격자가 피해자의 손을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바로 거기에 문제의 핵심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차가 좀 길어졌습니다.